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제대로 포장돼가지고요. 해고 선택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빌려서 제가 잘하고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마산 학교에서 우연찮게 제가 당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무슨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제가 70주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번 다시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돈이나 이런 갈등이나 적대감 같은 걸 보면은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죠, 오해. 그래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무슨 불의의 역사였던 거죠. 심지어 대통령도 있었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4.3 대통령이었죠. 가서 그대들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이루겠다는 굉장히 묘연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가까이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현대사를 잘 몰라서 일어난 이야기다. 우리 현대사가 07과삼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사실 공장에 가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들, 기업인들, 모든 우리 민중들, 시민들의 땀과 피가 섞이기 때문에 세상에 허사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한 것도 있을 테고 해서는 항상 07과삼, 이 07과삼이라는 건 사실은 모택동에 대해서 등소평이 아니냐, 모택동이 못한 일이 많았죠. 나중에 얼마나 문화의 인명을 피말하고 누르겠습니까? 중국 문명을 몇십 년 뒤로 그냥 했다는 건 했지만 뭐 중국식으로는 그렇다냐. 근데 우리도 지금 역사를 잘 모르고 하니까 현대사를 모르고 하니까 마치 대한민국은 아주 부정한 역사인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재적으로 뭔가 좀 우리가 경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우연찮게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특파원을 하면서 40대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이런 기록들을 다 보고 이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그 전에 배우지 않았던 미시경제학 같은 거를 미시경제학 같은 거를 보면서 왜 이게 선량한 정책 구도와 시장에서 우리 요즘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인들 그런 데서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이 정책의 선량한 의지로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시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사회 일각의 인식은 특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생각은 자신들은 정이고 선이고 나머지는 반대악이고 적폐다. 심지어 선거 때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토착배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착배구. 정말로 그런 분열적이고 사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심각하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아주 선임을 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른 가치라는 것은 공정한 가치,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려면 들어가 보시죠. 자, 다음 단위 보시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급진주의자는 아니었고 그냥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80년에는 어떤 시대이냐면 정관 정권 시대에 총칼로 집권했죠. 집권해가지고 민주적 기본권이 다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은 제가 81년에 관악 캠퍼스에 가니까 학생 수가 절반이고 사법 경찰이 절반이었어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죠.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 선거 때도 좀 근육을 치렀는데 이 민정당사 정권에 있었던 추모자 역사적 사실이고 제가 한 번도 자랑한 적도 없지만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85년 2월달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총선 때 기본권을 회복해달라. 정치 회복이다.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정치 규제를 해가지고 출마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87년에 거리에 싸우고 또 고문도 당하고 저처럼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다. 근데 그걸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이 다 했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공로를 이 사람들은 독점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한 것처럼. 그런 뭐 형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체국 일성공 선친이 우체국 일성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언론사 기자가 되었고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빨간줄 거 해가지고 참 취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하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설을 갖고 있는데 인생의 한 모든 인간에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10년에 한 번씩. 제가 10대 때 대원동 골짜기에 살았는데 내가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수로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살이 될 때였죠. 감옥도 갔고 직장도 구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동창. 그게 서른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 기자 생활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에 힘들었는데 약간 맨날 이게 뭐 술 먹고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회적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앞서의 기자들은 위대했습니다. 박종철 사건 이런 그게요. 박종철 사건 특종을 어느 신문에 끝났습니까? 문화일보 없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였습니다. 예. 지금 보수신문이라고 매도지라고 그때는 한겨레 신문 이런 거 없었어요. 경향신문은 당시에 정권의 주구신문이었고 근데 지금 진보 이런 차고 역사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근데 그때 기자들이 참 용감했는데 제가 막 상당히 그 용감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만 생기고 사건 사고만 지지하다 보니까 시체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삼풍 사고, 구포 열차 사고, 새 페리고 사고 가보면서 이런 사고와 재난 더미에서 이렇게 인생을 보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시절이었는데 나이 많에 갑자기 미국 유학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40대까지 한 번도 30대까지 미국을 못 가봤는데 갑자기 40대는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50대는 아주 재미있는 생겨가지고 갑자기 공직에 취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국무총실 공보실장으로 이런 걸 별정직이라고 합니다. 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어공이라고 합니다. 행시나 이런 분 때문에 진짜 직업 공무원이 그런 분들은 늘공이라 그러고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어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공도 운이 좋아서 스트레이트를 3개를 했습니다. 총무실 공보실장, 청와대 비서관, 국회 대변인. 참 운이 좋았습니다. 인생에 운이 오는데 50대 중반에는 그런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60대 오면 뭐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60대는 더 60대 때는 더 보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두 가지 사건. 저도 학생운동권이었고 또 마산 사람들, 특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좀 유달리 정의감이 강합니다. 말이 높고 말고가 높고 그래서 그랬는지 충분히 뭐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힘들고 있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도 뭐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지만 저 때문에 저도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세상을. 그래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보고 우리 현대사는 굉장히 부정적인 현대사로 발전했습니다. 해방 전후사 인식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6.25도 이게 굉장히 조작된 일부러 남침을 유도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꿈틀 같은 생각도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 놀라운 일은 한국에서 왔던 게 2001년이었는데 남미 국가, 동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의 모든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다 부러워해요. 저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 삼으러 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구나. 우리가 성공한 나라구나. 뭔가 그 정도에도 뭐 부정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패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성공한 나라구나.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제가 다니는 이제 케네스쿨 행정대학원인데 여기는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배웁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
그게 왜 실패했는지 굉장히 케이스가 잘 돼 있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라는 것이 아주 실천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시장과 시장 실패라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미시경제학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당시에 민주당 정부는 항상 입으로 정의를 외칩니다. 선을 외치고 모든 정부가 다 그랬죠. 저희가 정의할 생각 특별히 유달리 때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서민들이 더 어렵게 됐다는 게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왜 그런 실패가 생기느냐?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고 정책의 목표와 그다음에 정책의 과정, 정책의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소득 주도 성장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런 사실 그런 경제 정책 이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케인지안 비슷하다 이야기하는데 케인지안은 그게 그 공황 때 큰 그 뭡니까 마중물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수요를 익히는 그런 정책인데도 이렇게 소득으로 다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는 그 성장은 다른 기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역효과가 나느냐 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 경제 성장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개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한다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은 임금 노동자가 많은 게 아니고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념과 이런 것들을 정하는 중요한 척도인데 한미 관계가 여러 의문을 제가 풀 수 있는 비밀 문서가 이제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소련도 소련이 망하면서 스탈린의 그런 문서들이 많이 해제가 됐고 그래서 그 문서를 직접 보고 당시에 그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 브레진스키 돌아가셨죠. 브레진스키는 카드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거대한 체스판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벤스코 크로포티 사람은 부시 대통령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고 굉장히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던 전략가죠. 브레진스키 국가안보 보좌관은 카드 때 주한미군 철수 이런 때 관여했던 분이고 저분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했고 사무엘로 아시는 사무엘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던 그 여정을 다음 장 볼까요? 예,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고 이 한미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또 보수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은 한국의 명령범원이다.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그랬나? 어떤 때는 왜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돌보지 않았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국 보수파들을 만난 건데 미국의 제일 가장 앞선 그는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레퍼블리칸 공화당이긴 한데 에이브럼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 대저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그럼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쭉 해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옳았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무조건 뭐 어떤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냥 살아보니까 그게 맞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수주의도 계속 변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른바 리버럴 진보주의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떤 그 꿈, 이상을 쫓는 것이죠. 현실에서 적합하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 좋은 가치와 꿈을 쫓는 거라고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만난 사람 아스브룩스라고 미국 AEI 그 미국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적 싱크탱크인데 아스브룩스라는 사람 만나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이 쓴 책, 나중에 다른 기회에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한번 꼭 봐야 될 게 Who Really Cares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사회를 돌보나, 케어한다는 것처럼 케어, 누가 돌보나, 진짜로 누가 돌보나.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거를 민주당이 뭐 자기들 세상을 다 돌보고 공화당은 환경을 파괴하고 공화당은 전쟁을 일으키고 공화당은 뭐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부자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할 수 없지만 선거 때 캠페인 때 모금하는 걸 보면요. 힐러리한테는 부자들이 돈을 줍니다.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금을 해줍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정말 그 보수주의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요약하자면 아스브룩스라는 사람의 박사의 그겁니다. 진짜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 보수주의자다. 그런데 그래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누가 헌혈을 많이 했나? 누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나? 누가 헌혈을 많이 하나? 이런 통계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근데 쫙 해보니까 미국의 주로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는 이제 공화당을 주로 지지하고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주의를 이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혈 많이 하고 교회 많이 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많이 하고 집안에 돈이 없지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드 스테이트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수파라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를 생각한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원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국가가 해줘야 돼. 국가가. 우리가 귀찮게 말이야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보수주의자는 큰 국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작은 국가, 공동체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왜 남한테 넘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가한테 큰 권력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게 기본이라고 한다.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인데 한번 이제 제 책 말고 책을 한번 하자면은 라이처스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른 마음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 하버드의 사회심리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냥 책을 안 사보시더라도 보기 같은 거 보시면은 재미있고 이게 우리 교육 방송에서 한번 이 사람이 와서 강연한 게 있습니다. 왜 보수와 진보는 다른가? 근데 이분의 그 보면은 보수의 가치는 훨씬 복잡합니다. 진보의 가치는.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보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역사의 쪽으로 우리 이제 일반인 의문 중에 하나인데 이 나중에 풀어나가겠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왜 성조기가 왜 났어?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황당하다 생각하는데 약간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평양이 지금은 북한에 저거지만 한때 동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동부가 북미 선교의 동부가 중심 기지가 평양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요. 지금 북미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했고 거기에 미션 스쿨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 북미 선교사가 한국에 기독교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겪어서 다시 한국 남아왔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제가 이제 미국 대학을 공부를 하는데 어떤 20대 대학 학부생 2학년 학생이 자기 할머니가 평양에 살았대요. 평양에서 선교사의 딸이었대요. 할머니. 그런 것들이 한미 동맹들의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가치 기반입니다. 락솔리다라잖아요. 우리가 반석이잖아요. 반석. 김일성 어머님이 강반석이었는데 기독교도였어요. 그분이. 김일성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 그 이름도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었어요. 반석이란 기독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재밌는 우리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기독교라든가 이런 쪽만 아니겠지만 그게 기본에 굉장히 반석 같은 어떤 양국 간의 유대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인맥상으로든가.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비슷하게 담아갑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가치랄까 이런 데서 굉장히 서로 닮아가고 있고 성도기가 나오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일부에 그런 뭐랄까 반응 같은데 그것도 참 논란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중일 삼국 중에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나? 일본 가면 교세가 없습니다. 중국 가면 공산주의가 되게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렇게 크게 뭐 40년대 50년대에 중국이 공산화 안 됐을 때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한국만 그런가? 이제 속설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외침을 다 당하고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주대국기 이런 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사실 우리 역사에서 비슷하게 드러났던 이야기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강력한 우리나라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돌봐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런 그냥 속설이 있습니다. 또 그런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좀 그렇지만 정치학을 따져볼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정서가 이스라엘 비슷한 그 단핵 집회에서 이스라엘기가 나온 것도 전혀 황당한 건 아닌데 여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이제 그 시간이 빨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놀랬던 거는 미국에 딱 대학원에 갔더니 한국 6.25 전쟁 중에 미국 사람들이 한 줄기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일부 이른바 자칭 진보 사학자들은 미국이 의도한 전쟁 심신가요? 사실은 미국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전쟁이고 옛날에 배웠듯이 그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통령의 합작에 의한 방공교육 때 그걸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련의 비밀 문서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스탈린과 김일성과 대통령의 합작품이었고 굉장히 긴 업무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브루스 커밍스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죠. 그분이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쓰면서 한국 전쟁의 기원은 한국의 내전의 연장이었던 것처럼 처음에 일편에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막 수입돼가지고 북한의 잘못이 아니고 북한이 책임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가 싸우던 것이 연장돼서 생긴 전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그 해석이 이제 브루스 커밍스에서 우리 이른바 진보 사학계 좀 유행하는 시죠. 그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가면 남친 무도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브루스 커밍스가 구소련이 해체된 뒤에 비밀 문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김일성이 이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스탈린은 극동에서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해서 미국과 한번 긴장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계산을 하고 여기에 대통령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얻어서 빨리 공산화하는 국가로서의 어떤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제가 미국 가서 많이 놀란 점은 미국 대학에 가면은 큰 대학에 가면 대개는 미모리얼 처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기념관,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버드에 가보니까 그 하버드 러브스토리 무대인 거기 보면 거기도 처치가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쫙 전쟁 중에 죽은 미국 하버드 대학 동문생 학생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나는 놀랬던 게 학부생 중에 1950년 졸업생들이 한국에 가서 몇 명이 죽어요. 51년 졸업생도 몇 명이 죽고 52년 졸업생도 죽습니다. 학부 졸업생이에요. 지금은 모병되지만 그때 병대에서 그렇죠. 무조건 군대를 가나요. 졸업하면 자기 의사고시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학 졸업식이 언제냐면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6월 달에 발발됐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끌려나갑니다. 자기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일 대학생도 있고 프린스턴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 동네에서 저 가족들에서 충망받던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극동의 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전쟁이 왜 시작돼가지고 왜 미국 사람들은 그럼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제국주의자들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굉장히 못된 것인가.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미국은 사실 이 전쟁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2차 대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다시 간다는 건 아주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 미국도 국방 예산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49년쯤 되면 국방 예산을 거의 줄여가지고 외국군들 다 철수시킵니다. 근데 딱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오는 건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트루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스탈린이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극동의 저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탱크와
그렇게 수많은 무기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급히 극동의 전선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게 유명한 에치슨 라인, 에치슨이 국무장관이었는데 에치슨 라인에는 한반도가 없었습니다. 그 미국은 한국을 특별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약간 잘 몰랐던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 미국에 가면은 뭐 곳곳에 한국전 참전비가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음모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 기억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기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베트남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한국 전쟁, 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게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됩니다. 아이젠하워의 공약이 한국에서 전쟁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 데려오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그 냉전의 어떤 교도보로 삼기 위해서 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책인데 그 책은 US24라는 보시면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도 있기 때문에 이북 보시면 되고, 그 간단한 부분을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뜻밖의 동맹, 이것도 어쩌다 동맹이 된 거, 어쩌다 동맹, 무슨 하려고 무슨 늘 동맹도 아니고 필연적 동맹도 아니고 어쩌다 동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부단히 미국을 끌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고, 미국을 잡아야겠다 생각했죠. 미국은 엮일까봐, 잘못 엮일까봐 괜히 계속 말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떨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책을 쭉 쓰는데, 차차 또 보실 게 있을 거고요. 도서관에 가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첫 문서입니다. 유교 전쟁이 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당시에 미국은 유교 전쟁 발발을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게 이 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백악관의 비밀 문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시크리트 있죠. 탑시크리트 문서가 이제 50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보면 이거 보면 디클래스파이드 있죠. 비밀 해제.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임페리먼트 미국 대통령이 첫 유교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전쟁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첫 회의를 합니다. 첫 회의를 하는 백악관 블레어하우스, 지금은 영빈관으로 쓰고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사건에 들어갔을 때 저기서 이제 이거 합니다. 빈하우스죠. 여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그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 고향집에 가 있다가 저들이 발언했던 이야기를, 이게 이쪽은 우리가 시차가 다르니까 일요일 새벽 4시에 일시에 남침을 하거든요. 38선 보내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군이 이제 그때 미군이 없었어요. 미군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무초 대사가, 당시 대사가 무초 대사가 한국에 전령을 내리고, 그게 에치슨 국무장관이고, 에치슨은 내가 워싱턴 DC 옆에 있는 자기 농장에 가 있었고, 대통령은 그 주에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주에 자기 고향집에 있다가 토요일 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이 급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이 왜 생기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었나, 이게 보시면 굉장히 북한의 차례차례 군비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미 전선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했어요. 북한군의 동향이 이상하다.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장군이 와서 카트 때 철군을 방해하던 싱글러브 장군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CIA의 정보장교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계속 38선의 동향을 이제 정교를 살피는데 북한군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당시에 메가더의 동경사령부는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악관도 전혀 대응 없이 기습 남침을 당해서 쭉쭉 밀리는. 여기 보면은 그 미국에서 김포공항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야 뭐 미국이 무슨 가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남아있는 미국 사람 때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원인을 보면 영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는 게 바로 6.25 전쟁 때문에 뺏깁니다. 52년에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공화당은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한국에서 미군이 이렇게 기습 남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엄청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역사적 자료를 자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한국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다. 근데 왜 분단을 시켰느냐? 거기에 나오는 제목 중 이름이 나옵니다. 왜 분단을 시켰느냐? 자기들이 이제 오키나와 좀 있을 때 한반도로부터 한 4,000km에 미군이 이제 하나하나 일본을 태평양에 이겨가지고 도쿄를 가는데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떨어뜨려서 이제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미군의 관심은 일본 본토를 점령했을 때 왜냐하면 침략군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배우게 하고 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은 됐느냐? 소련군이 들어온 거예요. 소련이 일본한테 대일 선전봉한 게 1945년 8월인 것 같습니다. 항복하기 전에. 근데 당시 메가드도 그렇고 당시 미군 사령부는 관동군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라 생각했어요. 일본 관동군이. 그래서 그걸 무슨 벤퇴시키다 보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소련군의 참전을 반영했습니다. 소련군은 당시에 일본 쪽 아시아 전선을 하지 않고 저 유럽 전선만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완전 이 사람들이 벌써 그냥 저 원산까지 들어오니까 원산까지. 미군 작전지 볼 때 가군이 이러다가는 그냥 한반도 그대로 다 소련군이 접수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이 우리 같이 2차 대전 성전국가인데 선을 끊자. 우리가 이걸 갖다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끈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 보고서 38도선을 갔거든요. 그게 38선이고 러시아도 소련도 그저 먹으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딱 제지를 거니까 거기서 멈추고 북쪽을 차게 분단의 시작입니다. 그 분단의 책임론을 가지고 막 그 민주당 정부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막 공화당이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한국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소련이 너무 급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저지선이 일본 역대까지 미치지 않도록 한반도 중간부 습관을 씁니다. 그 전쟁도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몰랐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정보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 한국을 평가를 합니다. 한국 본대는 뭐 너무 이렇게 안 되겠고 한국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전략적으로 끝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에서 빨리 철수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걸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되냐? 누가 그러면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누가 동맹을 원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미군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장군이 백선엽이라는 백선엽 전쟁을 잘해가지고 전쟁을 해보면 역시 전쟁을 잘하는 군대가 있고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막 처음에 우리 한국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군에서. 근데 백선엽 장군들과 잘 싸웠기 때문에 백선엽이라는 사람 미군이 상당히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이 전쟁 수습 과정에서 여러 이제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은 그러니까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52년 전선에서 휴전하고 미군은 빠지려고 그럽니다. 계속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에서
통일을 해버리자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말하자면 방공포로 사망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북진 통일하자 그러기도 하고 자기들한테 이상 한반도에 큰 관심이 없고 여기서 동결하고 우리 군인들 들다치고 더 죽고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한국이 이승만의 사람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승만 제거 작전도 잠깐 한번 미국 군부대에서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미국을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에 듣고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 지도자들 이야기가 동맹이라는 것은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는 거지. 독립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나라하고 동맹이라는 것은 한다면 미국, 영국 이런 사람 나라들끼리 하는 거지 한국이랑 동맹을 맺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너가 철수하고 너가 군대를 줄이고 너가 이 휴전선을 막으려고 하면은 우리 혼자는 못 막으니까 너가 동맹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맹의 시작이고 그걸 바탕으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역사적 장면인데 이 5.16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나쁜 거는 미국, 나쁜 거는 또 뭐 이승만, 박정희 탓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을 때 북한이 항의했어요. 미국은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공산주의자 아니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남로당의 주요 거물이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그걸 했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6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CIA도 계속 보면은 5.16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 이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5.16의 배후에 4.19 뒤에 있다면 5.16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우리 한인사의 배후에 치밀하게 개입해서 군부 정권을 세우고 뭐 남침을 유도하고 이랬다는 게 이제 음모론이거든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게 이제 일들은 미국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박정희 소장파 장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슈가 막 민주당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300억 사건 뭐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사상적 배경을 계속 문제 삼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북한은 이 사람들이 옛날 자기들하고 사상적으로 연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좀 환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무슨 강제남을 탈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뭔 요지가 뭐냐면은 이 5.16의 배경에 대해서는 5.16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게 미국은 거의 긴장하고 북한은 오히려 환호하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런 진실이 있다. 그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제가 최근에 우리 3.15 60주년을 막 평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쪽 사람들을 좀 사상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니까 좀 항상 그 독선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아니 국부를 몰아낸 걸 부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국부를 몰아낸 그 사건의 그 반전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역사에는 공부가 있죠.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맞습니다. 맞고 역할도 있고 대한민국의 나라의 방향을 정했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정초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이기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고 권력을 부당하게 인정하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던 몰랐던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죠. 그래서 저는 공칠 과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5.16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뭐 엄청나게 군사적인 거라고 하지만 당시 5.16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상계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비판적인 진보적인 그 월간 잡지죠. 사상계를 쓴 사람이 장준하입니다. 장준하. 돌베개라는 책을 유명하고 그래서 이분은 학도병으로 징용됐다가 탈출해가지고 광복궁을 찾아갔던 정말 독립투사였죠. 그 장준하 선생이 1961년 6월호 사상계 권두원에서 5.6 군사
그렇다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가 압력을 가했고 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뭘 몰아가려고 그래요. 뭐 사상계를 배관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있어줍니다. 그런데 장윤아 씨가 거기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책에 또 뭐라 쓰냐가 그러면은 그건 그렇지 않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5.16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외국부 소장파 군들이 들고 일어났는가. 그리고 일어났을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미국은 또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5.16 할 때 그 군부 소장파들이 그런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서 방공을 제1국시로 하고 먼저 딱 행정공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공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알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그 뒤로 미국 이승만도 그랬지만 미국이 견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동맹을 우리 정부가 이제 동맹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북한의 남침 위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보다 계속 앞섰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동맹 국가라고 봐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당시 수출할 것도 별로 없던 시기에는 납부되어 있는데 반면에 북한은 광물 자원도 많고 옛날 일제시대 때 무슨 수풍 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큰 어떤 중공업 기지들이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 공산화 이후에 그 산업화를 빨리 국유화를 통해서 이루면서 그 같은 대륙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성장도 있고 해서 실제로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경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어려운 일이었죠. 그 시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개발도 하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다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포항대처럼 만들 때 왜 그런 걸 만드냐고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 받아보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 독일의 간호사들이 가고 광부들이 가서 거기서 버는 월급을 담보로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미국이 뭐 치밀하게 우리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치밀하게 대한민국 배후를 이렇게 뭐 다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우연하게 엮여있고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선택과 땀과 결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한미도 문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이게 이제 미국 철수를 논의할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게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친필입니다. 저기 이름이라면 ZG, BIG, 지비금이 브리진스키 약자가 지비입니다. 자기 국가안보 보좌관한테 메모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곧 박정희 만날 텐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준비하라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군 사령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싱글러브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한테 막 싸우고 이 미군 사령관들하고 주한미국 대사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군을 갑자기 빼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카터가 전지 대사하고 장군들하고 막 병론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그때 북한 지금 북한의 비밀문서라든가 또 소련의 비밀문서를 보면은 75년 베트남의 그 공산화를 보고 나서 김일성이 실제로 중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지도부한테 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잃는 것은 군사 공격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참 70년대 중반에 동남아가 공산화되고 하면서 또 북한의 그 경제리라든가 소련과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가 굉장히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빼겠다. 그러니까 한국은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보니파스 베이라고 그래서 판문점에 가보면은 그 베이스 그 기지는 보니파스 베이스입니다. 이 사람을 기용을 하는데 북한은 얼마나 심하게 이 사람들을 살리겠냐면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 중이었는데 박정희는 미국 보고서 북한을 공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말입니다. 이런 전쟁이 큰 전쟁에 말려들릴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항공모함하고 동해에 와서 역시하고 그 문제가 됐던 유류나무 사건을 절단하는 끝납니다. 김일성부터 너무 쫄아가지고 너무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서 쫄아가지고 처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미국은 이 우리나라 전쟁에 우리나라에게 크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물어가면서 더구나 전쟁 중 그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 중이었습니다. 포드가 후보로 나왔던 시절인데 카드가 비쳤던 시절이죠. 그걸 보고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야, 미국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막 출국하고 수교해가지고 군대 빼가고 아니 이렇게 미군을 처참하게 죽였는데도 그리고 그걸 납치를 해가지고 그걸 납치를 해가는데도 미국은 아니 종이 호랑이구나. 얘를 언제 우리를 버리지 알 수 없구나. 굉장히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나중에 이제 기억이 다 나오지만 굉장히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베트남처럼 저가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시기여서 북한도 이제 그런 후기가 막 그런 인식을 대통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중국 가가지고 그게 중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당시에 키신저가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하고 딜을 하면서 중국과 미군 수교함을 맺으면서 불가침 조약을 하고 유엔에서 뭐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다 뺍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숫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도 뭐 주한미군 군사 주둔비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그걸 일깨워준 게 트럼프, 뜻밖에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아니 미국 놈들이 제가 원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부자나라가 왜 군대 비용을 안 내냐고 돈 내는 안 하고 떼겠다고 협박하는 지금 꼴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트럼프가 웃기는 게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는 조금씩 자꾸 칭찬해가면서 굉장히 노련한 어떤 협상수를 펼치니까 지금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해서 아주 겁을 냈던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김정은이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막 미군을 막 빼려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지금 뭐 별로 뭐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 과정을 보면은 미국은 계속 미군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강하게 연계되는 걸 역사적인 증거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업무, 미국의 뭐와 달리 이 키신저가 이제 쭉 수교를 맺은 뒤에 한국에서 되기 시작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게 나중에 카티했을 때 구체화됐던 거죠. 이거 하고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했는데 지미 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인권도 이야기하고 근데 지미 카트가 사실 광주를 방기한 책임이 있어요. 광주. 그게 이제 체로키 작전이라는 그 그룹을 있는데 1980년 어떤 시기였냐면은 미국이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 200명이 인질로 잡히고 있었어요. 그걸 구하려고 미군이 이란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져 죽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 백도들에게 미국 자교관들이 린치를 당하고 하는 게 세계대회라고 미국이 가장 세계 유신에 추락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은 그걸 해결하는 데 온 게 몰두가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12시기가 나고 5.17이 나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잡고 광주에서 시위가 나오니까 광주시 진압하려고 특전단이 투입이 되죠. 근데 이 과정이 또 한국관계에서는 왜 미국이 우리 민주화를 안 지키고 민주화 사람들을 안 지켜주고 군부에 동조했느냐 혹은 군부를 출동시켜가지고 광주를 진압한 거 아니냐 미군 책임론 같은 게 제기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오히려 카터 대통령이 당시에 이란 인질 사태 때문에
한반도에 돌돌 결이 없고 오히려 어떤 의미로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인권이 안보에 중소적이라는 말을 스타트를 했다고 읽기 어려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란 사태에 매몰되어 있었고 한반도의 이 사태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그런 여유가 없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오히려 재미있는 사실은 전두환 군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사람들은 미국 장성들이었습니다. 미국 장성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중에 잘못 알려졌는데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뭐 덕지 같다는 거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덕지가 아니고 내미라고 합니까? 그런 덕지들 같은 건데 너무 신기한 것은 왜 군부가 이렇게 대북난으로 한국의 시민들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방치를 하느냐는 그런 뜻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도 아마 정반대로 레이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주고 나중에 전두환이 1987년에 서울에 87년 6월 항쟁 당시에 그 무력 진압을 하기 위해서 개헌령을 내렸어요. 그걸 막았던 사람은 또 레이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정치의 어떤 배후 작용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트는 인권을 내겠을 텐데 카트는 오히려 한국 군부의 광주 출동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반면에 레이건은 그 뒤로 이제 다시 정부를 잡았잖아요. 정부를 잡았는데 김대중 분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미국 한국 군부 지도자 전두환을 빙 방문이 1호로 초청해 줍니다. 목적은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김대중을 사형시키려고. 그리고 나중에 87년 그 민주화 대항전 시기에도 전두환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개헌령을 통해서라도 그 사태를 진압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압력을 가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또 뭐 계속 미국들이 럼스펠드 같은 사람, 굉장히 고전적인 사람 보이지만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국 가보니까 용산에 큰 기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해보라. 맨하탄에 그 공원에 우리 맨하탄 센트럴 파크에 외국의 군대가 들어있다는 걸 기분이 어떻겠느냐. 우리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제 전략기동부대로 전 세계를 빨리 움직이게 다녀야지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몇십 년 정도 꾸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작권 저항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걸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미국 스스로가 계속 군대를 끌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노무현 이제 정부는 이게 보니까 자기들 계산하고 비슷하니까 해보자고 했다가 막상 안보상 위기가 커지니까 자꾸 얘기해버리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한미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 제일 극적인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미 하원에서 2007년이나 2007년에 만장일치로 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한미관계에 잘 개입하지 않는데 미국 의회가 개입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그 역사적 전쟁,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결의하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이 이제 우리 한인 공동체 문제고 그 미국이 말하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의회 정치의 작동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 접근을 참 잘했던 겁니다. 인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했죠. 지금도 일본이 듣는 건 아니지만 금방 하원 결의안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지 이 상징적인 것이란 이게 한일 관계, 특히 미일 관계에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일본이 엄청 충격받았던 이거예요. 그렇게 했고 다음에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유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주장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반기문 총리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기부는 그러니까 유엔 기부, 유엔이라든가 WHO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국은 엄청나게 돈
돈을 내는데 그 돈을 타고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관료들이 돈 다 쓰고 결제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브레진스키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대한 국제기구보다는 오히려 뜻 있는 능력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문제를 같이 대응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G20입니다. G20. 한국도 되게 이름도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것도 이제 단순히 당신들이 이제 엄청난 국가 아니냐. G20에 붙겠고 거의 10위권 국가니까 이제 조그만 자기 국가의 이익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같은 글로벌 국가로서의 이익을 같이 지켜나가자. 이제 이게 너무 나가면은 근데 평화 유지군으로 우리 군대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이라크 생겼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파병했잖아요. 유럽 국가들 다 파병했거든요. 이라크 문제, 미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이라크 문제가 중동을 불안하게 하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그래서 당시 미국 행정부에 조금 오판도 있었는데 그게 다 반드시 평화 유지를 한다든가 국제적인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대응하자. 유엔같이 그렇게 큰 너무나 관료적인 국가기구가 아니라 한국 같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좀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 이런 이제 요구가 미국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잉 글로벌이라고 세계로 가자. 같이 세계로 가자.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이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여기 보면 이 나중에 국방부 차관이 되는 분이 있었는 책인데 카트 캠벨이라고 이란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국의 힘을 빌리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란 제재에 아주 적극적인 아니지만 국제 제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 서울에 이제 테헤란로가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란의 어떤 석유 자본으로 사실 경제 중동 특수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란에 가면 이란 사람들 한국 석유를 좋아합니다. 또. 대장군 같은 게 1등 그 인기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다시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다 이것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꾸 집어들여서 미국과 함께 미국이 단지 미국이 걱정하는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는 그 세계적인 대국이 되다 보니까 국제 질서의 안정, 국제 질서가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이 되겠고 미국에 대한 계속 뭐 인도적인 지원 요구도 많고 하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옛날처럼 혼자서 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 한국 같은 나라가 좀 내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비슷한 걸 수 있어. 우리는 어려운데 이건 우리 때문에 엄청나게 군사를 아끼지 않느냐. 좀 돈 좀 더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럼스펠드 트럼프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는 한국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글로벌 문제를 같이 대응하자. 그래서 글로벌 동맹으로서 이제는 단순히 북한을 지키는 정도를 떠나서 세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누리는 이런 동맹을 같이 가자.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참 어려운 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자꾸 인제도 보내야 되고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 정치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강대국일 때는 원래는 미국이 이제 원로주의에 가지고 미주 대륙 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2차 대전에 나중에 개입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침략을 받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고 또 6.25에 이제 냉전의 시작을 보고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한 2, 3년이 지나면 미국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왜 우리 애들을 우리 땅이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우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느냐. 그리고 막 평화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아무리 지금은 이제 그 이전같이 아주 압도적인 강대국의 지위에서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자꾸 한국 같은 나라들 일본은 이제 그 요구를 굉장히 빨리 수용하면서 자기들 요구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원래 태생적으로 이제 그 앵글로색슨 구애들이니까 동맹 국가로서의 그 기본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도 자꾸 요구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도 물론 한국이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관계는 아니다 하는데 중국을 그냥 두면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커졌으니까 이제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처지가 아니니까 미국은 자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브레진스키를 인터뷰했더니 한미 FTA를 이야기하더라고요. FTA도 그게 비등한 나라들끼리 하는 거지 한국처럼 경제적 수준이 많이 처지는 나라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같은 거죠. 이런 자기 혼자서는 이 거대한 지구촌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면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유지하는 나라 이런 전략가들이 이제 뒤에 받침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성공한 나라다. 시장 경제를 지켜왔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모델을 택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 아니냐 이런 국가랑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동맹으로 가자 해서 이제 FTA가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진스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 보니까 G20 비슷한 건데 유엔에 의존하기에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유엔이 비효율적이다. 돈만 많이 들고 대표적인 게 코피 아난입니다. 코피 아난. 반기문 총장이 칭찬받았던 게 예산 아끼고 건면하게 하면서 부진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유엔 공무원들 못 살게 해가지고 유엔 공무원들이 반기문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코피 아난은 무슨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출신의 귀족으로서 영어 좀 전해가지고 국제운동원 돼가지고 돈 빼먹는 거 이런 거 자기들 불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강대국한테 강자 부리고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시민 있는 것처럼 행사. 그러니까 아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유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내는데 아주 도대체 비효율적이고 내부의 부패 심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대신에 그 굉장히 성공한 국가들끼리 뜻을 합쳐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유지하자는 게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브레진스키 같은 전략가들이 미국 정부에 군요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FTA라는 것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FTA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FTA 될 때도 어땠습니까? 뭐 FTA 되면 항상 반대해. 미국은 그런 거 잘 안 해주가 그러는데 우리는 FTA 되면 미국 식민지 된다고 공지를 하고 사람 나서는 난리 났잖아요. 멕시코가 식민지 된 것처럼 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까지 아무 반성도 없고 지금 FTA가 10년 넘었는데 우리가 듣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참 이해가 좀 FTA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쓰면 못했을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FTA 담화문. 그걸 보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노무현 대통령 그 FTA 해가지고 자기들 지지 기반을 잃고 외로웠죠. 완전히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자기 지지는 다 전부 FTA 자기 지지는 다 반대하는 걸로 했어요. 국익을 위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경쟁에서 진 적이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국가로 발전해야 되고 중국과하고도 시장을 열어야 될 텐데 우리가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의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해서 힘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뭐 수출 경제 만들고 할 때도 다 반대하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들은 우수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다 이겨냈다. 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반대의 근거도 별로 없다. 그냥 불안하고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세부기 협상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세부기 협상은 조금 서둘렀던 측면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지금 어쨌든 브레진스키도 그렇게 이런 어떤 FTA 같은 것도 군사 동맹뿐 아니라 경제 동맹으로서 동맹국을 넓혀서 세계 질서의 안정을 가져오고 미국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분담하게 하자. 그게 하는 것 같다. 뭐 FTA를 보여드리자. 뭐 이런 전략이 있던시고 한국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전략가들이 대통령들이 뭐 자기 이념을 떠나서 정책 전문가들 전략가들의 조언을 잘 받는 사람들이 큰 덕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TA를 체결했고 뭐 끝까지 마지막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너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치니까 임기 말에 2월달에 이거 이제 사면을 합시다. 한덕수 총리가 했더니 마지막에 약간 몸일을 부렸다 그래요. 당신들 너무하지 않느냐. 양보다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한 것만 갖고도 내 지지들한테 버림받았는데 그냥 저 그때 노래부르다 대통령한테 이런 짓까지 지우느냐라고 풀리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어쨌거나 그런 큰 전략적 결단이 관계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가 불공평한 협상이라고 수정하자 그랬는데 수정해줘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고 있고. 자, 다음 보실까요? 예. 그리고 뭐 브레드스 기자한테 이런 인터뷰했는데 저한테 쓰는 팀피 사인입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한국체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골치아픈 질문을 많이 하는 인물들을 위해서 트럼프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다음 문자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역사 소설 보면 광해군 갖고서 광해군은 엄청나게 현군인데 뭐 엉뚱한 놈들이 마치 우리 한미 동맹파들이 그러듯이 엉뚱하게 중국을 안 돌보고 엉뚱하게 했다는데 실제로 자꾸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너네들은 강대국의 좋은 국가에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은 돌보지도 않느냐라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해서 하는데 종북이라는 종북. 종북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북. 조선일보가 쓴 게 아닌데.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 정당에서 우파 정당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기독교 쪽에서 만든 말도 아닙니다. 통일당 이 새끼 이런 놈들이 너무 집요하게 불고 늘어지니까 세 사람들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통진당이 원래 그래서 통합진보당이거든요. 끌어져 나오면서 야 이 종북 북한을 추종한 놈들하고 딱지를 붙이게 종북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의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실체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완전히 없는 국가고 북한은 항일 전선에 빛나는 전설의 국가처럼 생각을 해요. 그 백두산 신화, 김일성이 그리고 부장투쟁, 박정희의 이군 역사를 주는 앞잡이의 경실을 이승만은 100년 전쟁 같은 거의 사실을 해서 완전히 무슨 외국에서 바람 피우고 놓은 사람처럼.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념식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은 이 사람들이 보호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말씀드린 것이 북한의 남침, 한미 관계에 우리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단신되어서는 안 될 무슨 귀태 국가인 것처럼 하는 인식들 그런 인식들이 툭툭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과 다르다 그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얽힌 나라이지 이게 무슨 미국이 치밀하게 개입하고 우리를 돌봐주거나 또는 우리를 배워주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이 책임의 큰 문제가 더 일어나 보니까 북한 지도부, 북한 지도자들의 오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한반도가 불안해졌고 또 위험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자, 대한민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탄생한 국가입니다. 다 아니야. 북한은 고조에 가면 1945년 9월에 88대다 김일성 이름이 진지체는 진지체. 김정일이 유라예요. 유라. 그런 이름입니다. 소련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전설적 지도자로 만들어서 평양 올림픽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당시 오히려 주민들과 조관식은 건강하고 나중에 암살하죠. 소련이 철저하게 만든 국가입니다. 근데 그쪽이 이런 역사 자신을 모각하고 대한민국 미국이 세우는 가짜 국가였죠. 북한은 아주 소련이 북한은 백두산에서 갑자기 탄생해가지고 굉장히 백마탄 영웅이 이끌어갖고 조선 반도를 독립시켜서 이래요. 그래서 북한은 현대사를 전부 다 지웠습니다. 이 러시아가 와서 중국으로 소련이 이렇게 된 부분을 다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또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보면 대한민국이 친일파 정부가 아닙니다. 보면 이승만 상임 춘 대통령이었죠. 부통령 이시영, 이종찬하고 이종걸 할아버지 아닙니까?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이시영 대통령이 국무총리 이범석 방법군 참모장이었습니다. 영어죠. 전부 독립운동 부통령이라는 사람들이고요. 유신호 사람들하고 아니 부통령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 나중에 조봉암 시장도 초기 내각이 있었고 굉장히 정통성에 빛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런 사실을 똑똑하게 알겠습니다. 다음요. 우리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만 이야기하면은 너무 상방과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설득이 안 되는 점이 많겠죠. 근데 제가 우연하게 보니까 독일 현대사랑과 똑같습니다. 볼까요? 1945년 독일 해방됐습니다. 그냥 똑같이 동독은 러시아, 소련군, 서독은 미국이 들어왔고요. 베를린도 딱 반쪽합니다. 근데 당시에 국내 사진 보면 우리도 해방 직후에 자방하셨습니다. 독일에도 그랬습니다. 독일에서도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기민당에서 주차도 시장 경제주의에 반드시 많았습니다. 이 앞에 봅니다. 다음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데나우어 초대 대통령 이게 뒷감 보실까요?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면 독일은 아데나우어였습니다. 완전 대깔공만입니다. 아데나우어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에 우리도 좌우대결이 심각했고 그랬듯이 저쪽도 굉장히 독일도 운동 들어오는데 이승만이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불과의 관계 친서방을 이야기했듯이 아데나우어도 친서방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방과 연대하고 서방 세력의 신뢰를 의해야지만이 독일이 하지 독일보다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런데 아데나우어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독일 연방을 서독에 의해서 한 표 차이로 독일 총리입니다. 그게 독일 역사를 바꿉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들은 좌파에 뭐가 많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 아데나우어가 처음에 수화된 뒤에 가장 큰 위협이 독일 통일에 대한 독일에 대한 열망이었고 그것을 주장한 것은 야당인 3인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도자는 비슷한 분이 있어요. 크루트 슈마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구 선생 비슷한 이분 아주 유명한 반나치 상봉장이었고 또 우리 김구 선생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은 서방 자본주의 세력과 결탁하는 보다는 독일 동독의 공산주의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만들고 독일 민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론만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서는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습니다. 슈마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망고에서 지금 우리 김구선생 추앙하듯이 아데나우어 못지않게 굉장한 추앙을 합니다. 서방과를 연대하지 말고 동독 사람들은 직접을 찾자. 우리 김구선생이 올라가가지고 협상하듯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소련은 또 이런 공작을 펼칩니다. 고대모지 철수하고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익들은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고대 철수하고 좋아. 그런데 동수독 주민들하고 동시 총선거를 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자가 우리 5.16 총선처럼 유엔 감시하에 그랬더니 북한하고 소련이 딱 발뺐듯이 이 사람도 발삭됩니다. 그래서 선거는 서독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고 서독이 있습니다. 이 초기의 과정, 근거의 과정에서 그 엄혹한 냉전의 등반문에서 어떤 모습을 택하느냐, 서방과 연대하느냐, 공산군과 손을 잡느냐
이 격차가 서독의 통일, 동서독의 통일, 그다음에 유럽의 변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독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보는 게 의미 같습니다. 서독은 과연 역사적 숙적 관계 이걸 해소했습니다. 이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가장 반대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소련 아니에요. 소련은 이미 서독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원조도 주고 이러니까 반점 포기하고 있었고 프랑스들이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설득하게 한 거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독일 이제 총리가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 숙적 관계를 풀려고. 왜냐하면 독일이 항상 부강해지면 괴로웠던 나라가 프랑스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역사적 반성을 합니다. 비난을 하면 사과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유럽의 비난을 이끌어냈죠. 우리는 뭐 그만큼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고래와 새우 컴플렉스입니다. 고래 싸움이 새우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의 성숙도 보자면 이제 그게 새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고래는 아니지만 그러나 돌고래 머리가 좋고 굉장히 민첩한 돌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고래의 틈바구니에서 돌고래의 지혜, 민첩성 이런 걸로 우리나라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을 해치게 나가고 국제 질서에도 긍정적인 아주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동맹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혼자서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동맹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맹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과도 설림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설림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기 위해서 동맹의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지킬 국가적 이익은 다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건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어봤는데 일본도 지금 역사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를 지키면 끝이에요. 정치적으로 뭐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통념은 맞아도 그 낙인 찍힐 국가가 말을 못합니다. 누가 토착외구라고 이제 내가 어느 당 소속이니까 내 사람보다 내가 민국의 정치에서 외번을 묻지는 제강장군의 부예요. 내가 어떻게 도착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서 우리 현대사 한번 주말가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뭐 두수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말았는데 차분하게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은 뭐 10명, 5명하고 들어다니기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건전한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우리 현대사에 대한 확신 우리 현대사가 완벽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좀 불안정하기도 했고 오천도 있었고 그러나 결정 없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만들어도 한번 싸움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 공과를 이야기했더니 그런 사람을 또 맞아버렸어요. 다 그 사람 빼고 김구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아들의 선택을 한번 보자. 김구 선생 아들이 누구죠? 김씨입니다. 김씨 믿을 신자 김씨.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하셨고 교통부 장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김구 씨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김구가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주는데 김신 장군은 6.25 때 북한군 남침과 싸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교회에 들어간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편을 서죠. 그 대한민국의 또 장관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고 그래서 어느 역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고 난다면 대한민국은 복이 많은 또 대한민국 역대 지도자나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경제력을 볼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피고 우리가 지금 건전한 가치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같은 것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수주의가 뭐라 해서 보수주의는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또 고쳐나가야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트인 나라가 아니라 돌고래처럼 더 민첩하게 오히려 고래 같은 나라들은 분해가지고 빨리 변화를 못할 때 우리는 빨리 변화해서 대항을 오히려 지배하는 그런 날도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